네, 1부에서는 해야 지역 남부를 중심으로 답사를 해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보다 현대사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화장으로 들어온 이승만과 그리고 국대한 파동으로 인한 좌익 학생들의 위축은 이후 역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해야 지역 북부 답사를 통해서 다음화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국대한 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제 패망 이후 남한 땅에서는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군정은 우익을 편애하며 좌익을 탄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좌익과 우익 사이에는 갈등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김규식과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인물들은 극심한 좌우 대립 속에서 좌우 합작운동을 전개하여 통일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미군정도 이에 관심을 가져 소극적이나마 지원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1947년 7월 19일 여기 해와 로터리에서 좌우 합작 운동의 한 축이었던 여운형이 암살되고 맙니다. 그분이 피습당한 곳이 바로 이곳, 이 비의 바로 너머입니다. 차를 타고 출근하던 길에 괴한의 피습을 받아가지고 차에서 탄 상태로 총알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는 해방 후에 있었던 첫 여론조사에서 생존 인물 중 최고의 혁명가 항목과 조선을 이끌어갈 양심적 지도자 항목 모두에서 1위로 평가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여운형의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던 옛 조선 총독들조차 해방 이후 미군정 조사관들에게 여운형이야말로 한국의 지도자로서 적합한 지도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쓰러지면서 좌우 합작운동은 동력을 잃었습니다. 좌우익의 대립은 격화되었고 결국 한반도의 분단은 사실화되었으며 남한의 좌익은 빨갱이가 되었습니다. 네, 그 여운형 암살 이후 좌우 합작운동의 실패는 남북 분단 정권을 낳았고 게다가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남한의 반공 독재척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보와 저항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는데요. 간간히 이어오던 그러한 불씨들이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으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보통 대학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요? 네, 여기는 바로 고등학교죠. 이 중성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4월 18일 고등생 피습 사건 중 당일, 4월 19일 당일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1교시가 끝나면 3학년만 모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일날 모여보니 전교생이 모였던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은 종로, 시청, 중앙청, 경무대까지 해서 이 경무대로 유일하게 진출한 고등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 썼던 이병철 학생의 일기라든지 혹은 이후에 나타났던 구술을 보면 그 당시의 플래카드에는 유도항주의 제목 혹은 민주주의 소라는 플래카드가 구호등이 나타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동성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기념비에 와 봤는데요. 이 기념비에는 4.19의 횃불 바로 여기에서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기념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3.15 부정선거 이후 나타났던 시위 그리고 4.19 혁명 시기에는 사실 이 시위에 먼저 나타났던 주체가 대학생이 아니라 바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 고등학생들은 심지어 이제 서울대 물리대학에 가서 왜 시위 안 해요? 라고 촉구를 할 만큼 굉장히 시위에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왜 4.19 혁명은 대학생이 주체로 기억이 되어 있을까라는 의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4월 19일 동성고 학생들은 이제 시위가 끝나자 한 7시경에 종례를 하고 집으로 귀가한 뒤에 그 다음날부터는 시위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4월 혁명 이후 한국의 정치체제는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으며 7월 총선에서 대승한 민주당이 국무총리 장면과 대통령 윤보선을 모두 배출하였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내각 책임제 총리였던 장면이 살던 집입니다. 그러나 제2공화국과 장면 정권은 수립된 지 채 1년도 못 되어 1961년 5월 16일 군사쿤데타로 붕괴했습니다. 장면 정권이 허무하게 붕괴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제2공화국 헌법에 내재한 문제에 주목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승만 정권이 붕괴하고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자 민주당은 총선에서의 승리를 확실시하였고 그러자 민주당 내부의 구파와 신파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었습니다. 1960년 초에 구파의 리더였던 조병옥이 대선을 앞두고 병환으로 쓰러졌는데요. 조병옥이라는 굉장히 지명도 높은 리더를 잃은 민주당 구파는 혹여나 민주당 신파가
그 대통령제 헌법을 내각 책임제로 바꾸지 않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대통령을 배출할까봐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내각 책임제로의 개헌을 서두르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7월 총선 이전에 개헌을 하려고 하였고, 그 국회에 남아있던 자유당 의원 다수가 그 개헌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당 의원들은 그 내각 책임제로의 개헌은 찬성하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분명히 내각 책임제 헌법인데 대통령의 권한도 강화된 이상한 헌법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제2공화국 국무총리였던 장명과 대통령 윤보선은 권한을 두고 서로 여러 차례 다투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특히 군 통수권을 둘러싼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로의 권한을 두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5.16 쿠데타가 터지자 이제 이 군 통수권을 두고 갈등했던 두 사람은 서로 군 통수권이 상대방의 것이라며 그 군사 쿠데타 진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2공화국은 빠른 시일 내에 붕괴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좀 헌법의 모순에서 비롯된 공화국의 붕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헌정사의 비극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항림다방입니다. 항림다방은 서울대학교 물리대 맞은편, 즉 이제 대학교 바로 맞은편에 있던 카페로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이고, 이제 1960, 70년대 이제 서울대학생이라면 혹은 서울대학생이 아니라도 이 대학생 배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려야 하는 그런 순례지로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 예전에는 계단을 오르는 이 벽에 어떤 동창회라든지 음악 서클 클럽 등등 다양한 활동들을 이렇게 붙여놨다라고 해요. 지금은 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여기 있네. 이거는 편집. 끝. 이렇게 넘어가죠. 네, 항림은 배울학 그리고 숲풀림을 써서 학문의 숲 혹은 배움의 숲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서울대 학생들 혹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 또 제36강의실 혹은 제25강의실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라고 해요. 여기 이제 항림에 모였던 학생들은 대부분 철학, 문학, 역사 등등 다양한 어떤 전공 분야에 대해서 밤새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항림에 모이면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어떤 대학생들의 그런 사상을 농하고 어떤 좀 더 생각을 농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하네요. 네, 그런데 이 항림다방은 이 1975년 서울대가 관악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러한 의도에는 정권이 어떤 학생운동이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다라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기도 했고, 혹은 이제 강남 개발을 하게 되면서 대학교를 옮기게 됐다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림다방이 점차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항림 사건의 여파로 인해 이 항림다방은 어떤 반독재 항쟁의 그런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림다방을 거쳐간 인물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문학인으로는 김승욱 작가, 또 박태순, 이덕희 작가를 비롯하여 그 밖에도 이제 많은 연극인들, 화가, 그리고 음악인들이 이곳을 거쳐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시인 김지아 씨가 항림다방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단에 들어가서는 주소란에 이 항림다방을 썼을 정도로 굉장히 큰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 밖에도 이제 또 요절한 천재라고 불리는 전혜린 번역가는 이제 이 항림다방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전날 이 눈 오는 토요일에 와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했다가 떠났다라는 그런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 주인 신선희 씨는 학생들과 굉장히 친분 있게 이 공간에서 교류도 하고 어떤 학교 사람이라고 들을 만큼 굉장히 학생들과 친분이 두텁게 쌓여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잠시 이 항림다방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항림다방의 셔터가 내려지게 되고 이 간판이 내려진 나무문에는 이 보헤미안 드리어, 이제 우리는 어디서 다시 만날까라는 쪽지가 붙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83년 4월에 항림다방이 다시 문을 열게 됐을 때는
이 전에 분위기를 이미 알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아쉬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한림다방은 한국 현대사의 격동의 시간 속에서 이 대학생들이 가졌던 불안, 고독 혹은 외로움을 달래주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이 이른바 한림 시절이 저물게 된 이 오늘날 이 대학생들은 개인주의와 취업 혹은 취업과 관련된 취업난 혹은 이제 코로나 유행으로 심적 신체적으로 서로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한림다방을 오래전에 찾았던 그런 대학생들처럼 하루빨리 서로 모여서 그들만의 축제를 즐길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네, 저희 오늘 해외 지역을 나누어서 근현대사 테마로 주로 답사를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미처 다루지 못한 역사와 관련된 지역이 해외 지역에 엄청나게 많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외 지역에 답사를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